안녕하세요. 책을 노래하는 모임 책가방입니다. 저는 책가방 방장 하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 책가방은 책을 읽고 모여서 독서 토론을 하는 그런 작은 소모임입니다. 간단하게 각자 소개를 좀 해볼까요? 민씨입니다. 김영기입니다. 연아지입니다. 채채입니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모임에서 특별하게 초대 손님이 있어요. 원래는 항상 책을 읽고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이야기만 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초청하신 작가님이 있습니다. 바로 강예빈 작가님. 네, 간단하게 강예빈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일상 탐험가, 평생 몽상가, 지치지 않는 학습자로 살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장래희망이 사과를 잘하는 귀여운 할머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쵸? 그래서 강예빈 작가님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저는 이필숙 씨 딸내미 강혜빈이고요. 네, 그냥 소박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책을 내고 싶어서 한번 내봤어요. 이상입니다. 좋네요. 깔끔하고 솔직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토론 순서는, 그러니까 진행 순서는 첫 번째 책에 대한 토론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몇 개 고른 낭송 요청 문구가 있어요. 그걸 이제 낭송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작가님께 궁금한 점을 저희가 이제 질문을 적어봤는데 그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가님 인터뷰하고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첫 번째 토론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발정이죠. 읽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을 받자마자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디자인과 사파였습니다. 표지 디자인과 일러스트 모두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잘 연출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사파들은 각 챕터의 주제와도 연관이 있었는데요. 어떤 주제와 사파가 인상 깊었는지, 그리고 책 디자인은 어땠는지 이야기해 보아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땠나요? 이 책이 진짜 이쁘지 않았나요? 저는 그 이제 선불벅으로 사서 맨 처음에 딱 소포를 받고 그 소포를 딱 뜯었을 때 책이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괜찮게 봤던 사파나, 그리고 그거와 연관되어서 좀 좋게 읽었던 그런 주제, 챕터가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저는 65페이지에 네. 그 여행, 유럽 여행 가면 이렇게 되게 좋았는데, 저 엄마랑 같이 갔다 왔던 여행이랑 뭔가 겹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여행할 때는 엄마가 항상 이렇게 막 불만만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기 애들은 막 냄새가 너무나 너무 지저분해 막 그런 얘기만 하셨는데, 막상 갔다 오고 나니까 계속 좋다고만 또 하시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맞아요. 엄마랑 뭔가 겹쳐 보여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 다니면은 엄마랑 딸들이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행지에 보면은 보통 가족끼리 여행 온 거는 이제 엄마랑 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랑 아들도 많이 없고, 아빠랑 아들은 더 없는 것 같고. 없고. 저는 146페이지인데 네, 그 흰머리를 이렇게 파도처럼 표현한 일러스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인상이 깊었고, 네네. 우리 엄마 딸인 내가 흰머리 한 올에 파르르 하며 스트레스 받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 문구를 읽으면서 엄마가 남겨준 유산, 내 몸이나 내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 걸로 만들어졌다라고 앞 4페이지에 적혀져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보면서 이게 좀 작가님이 자기 자신과 엄마에 대한 생각이 좀 나와 있던 대목이 아니었나 싶어서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 부분도 읽으면서 계속 생각이 드는 게 핵심 주제 같다고 느꼈어요. 핵심 주제. 더 얘기하실 분 있나요? 저는 네. 거기 110 쪽에 그러니까 110 쪽. 엄마 나 이 주제가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막 믿었던 우리 엄마가 속물이었다니 있잖아요. 이게 약간 좀 솔직히 공감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내 아들이고 뭐 이러지만 결과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좀 자랑하고 싶은 것도 그쵸, 사실이잖아요. 그쵸. 네. 어머니들은. 그래서 저도 이직을 했거든요. 이직하고 나서 월급을 절대 말해주지 않거든요. 월급 뭐 그런 거 절대 말해주지 않아가지고 엄마도 어찌 보면 자기 인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죠. 자식을 위한 삶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점점 크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가 저는 되게 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두 번째 연아님. 네. 분명 저는 필숙 씨를 한 번도 뵙지 않았는데 발랄하고 생기 넘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그분의 강인하고 충만했던 삶이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필숙 씨와의 에피소드를 함께하며 가장 많이 떠오른 사람은 역시 우리 엄마였지만 자신을 쏙 빼닮았다며 예뻐해 주셨던 친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가장 많이 떠올랐나요? 그분과 함께한 즐거웠던 혹은 아쉬운 마음이 남았던 에피소드를 나눠보아요. 저희가 먼저 얘기를 하자면 네. 제가 친할머니랑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되게 많이 그러니까 할머니 쪽 친척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고 저희 그 지씨가 되게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지씨들이 보이면 지나가다도 지씨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그 모임이 다 진짜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친할머니니까 저는 지씨를 많이 닮았는데 할머니는 민씨거든요. 그래서 나는 별로 못 느꼈는데? 왜? 라는 생각을 할머니요? 못 느껴 할머니를 닮았다고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장례식장에서 할머니 친지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를 보면서 똑같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보시는 분들마다 저한테 똑같다고 너무 닮았다. 무슨 버릇 같은 게 많이 얼굴에 남아 있는 게 많이 닮았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할머니를 많이 닮았구나. 그렇게. 저도 좀 공감이 가는 게 그 지씨가 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 예전에 풀더도 할 때 뭐 남자친구라고 거짓말하고 누구 데리러 오더라고. 보자마자 동생인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바로 동생인 걸 알겠더라고. 동생인데? 진짜 다 가족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유전자가 되게 세구나. 그렇죠. 어떤 유전자가 와도 다 지씨로 만들었어요.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저는요 그 이모들이 생각이 많이 났는데 엄마가 제주도 사람인데 혼자 이제 타지에 올라와서 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모들은 다 제주도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놀러 가면 엄마 없이 가도 되게 잘 놀아주고 막 챙겨줬던 게 되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엄마가 되게 제주도를 내려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가면은 막 다시 거기에 다시 뭉쳐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이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생각났어요. 그 책 내용에 그 캐나다에 있는 그 가족들 내용이랑 같이 많이 겹쳐보더라고요. 캐나다에 있는 그 친척 내용도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친척 중에서 이름이나 옛날 얼굴만 알지 조금 이제 소원한 그런 분들. 그래서 그 내용 읽으면서 저도 이제 스크랩을 했지만 만약에 우리 엄마나 아버지라는 그 연결고리가 세상에 없다면 사라진다면은 결국 그렇게 되겠지만 내가 그 사람들이랑 어떤 관계인가? 이런 거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거를 또 한번 떠올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혹은 해야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책을 캐나다에 계신 이모들한테 네.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원래 약간 이게 보면은 서운하실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고민하다가 안 보내려고 했는데 이 책에 나오는 그 사촌 오빠가 무슨 소리야 보내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10권 정도를 이제 보내고 그리고 오늘 한 이모가 받으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편지 같이 써서 보냈는데
그렇게 썼거든요. 필숙이를 가장 많이 닮은 혜빈이가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그런 게 위안이 되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이 책을 내는 게 되게 그 끊어졌던 관계들하고 굉장히 많이 다시 연결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도 그렇고 제가 오랫동안 소식 못 전했던 사람들도 뭐 이 책을 계기로 약간 경조사처럼 연결되는데 가족들하고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냥 그래서 되게 저한테 진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사촌들은 한국말을 뭐 이런 책 정도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큰 그 사촌 오빠가 영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번역은 못한다. 에세이 번역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나도 뭐 누가 읽는다고 번역하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엄마? 그러니까 그 이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읽게 하고 싶지 않냐, 너의 사촌들이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긴 한데 뭐 이게 뭐 영어로 하면 잘 읽혀지겠어 하는데 이 오빠가 진짜 되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너무 뭐 번역을 사람 사서 해라, 돈 줄게 막 이래가지고 진짜요? 엄청난 지원이네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정말 궁금할까? 정말 사실 연락 안 하고 지내는데 내가 뭐 책을 냈다고 해서 이 책을 읽고 싶을까? 근데 혹시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읽으면 그걸 계기로 우리 엄마 생각을 한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좀 약간 진행 중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이 책이 친척과 사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게요.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요. 가늠이 안 되네요, 저도. 이모들은 확실히 관심 있어 하는 그렇죠. 거예요. 형제니까. 근데 그 조카들도 다 네. 자기 엄마나 가족한테 대입해서 뭔가 더 그럴 수 있겠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궁금해요. 번역을? 그러면 다음 발제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발제문은 제가 냈는데요. 2번 발제문이랑 좀 연관이 있는 발제문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이 책을 통해 우리 엄마 이필숙 씨가 되살아나고 많은 사람이 엄마를 기억하고 엄마가 누구의 책장에 꽂혀서 오래오래 살게 된다면 그것만으로 출간 1차 목표는 달성한 셈이다. 여기서 이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책에는 필숙 씨가 어떤 분인지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숙 씨가 했던 말이나 행동을 읽으면서 그분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필숙 씨의 어떤 모습을 인상 깊게 보셨나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필숙 씨를 어떻게 그리셨나요? 거죠. 여기 책을 보면은 여러 가지 하셨던 말씀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나 혹은 그걸 보지 못했지만 이제 그 혜빈님께서 이렇게 했을 거야 라는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보면서 이 이필숙 씨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렸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35페이지에 그 웃음치료 모임에서 그 하하하 크게 웃으셨다는 그거랑 베란다 창문을 열더니 우와 날씨가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들. 그렇죠. 이게 우와 이 날씨 이 표현을 그냥 우와 이게 아니라 이게 물결표가 우 다음에 있잖아요. 우와 이게 느껴져. 느껴져. 날씨가 너무 좋다. 그쵸.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낭송 타임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해주시네. 저는 그 잔소리 하시는 부분에서 어디죠? 그 여러 포인트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막 이제 뭐 늦게 온다고 뭐 걱정하거나 아니면 뭐 아프시고 이제 출장 가실 때 너 그렇게 아픈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희 엄마도 저는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이게 생겼다 안 생겼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엄마 그거를 막 가도 엄청 신경 쓰시는데 좀만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막 엄마가 약 들고 와가지고 막 발라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게 좀 엄마들의 잔소리는 어딜 가나 약간 비슷하구나. 그리고 막 자식이 뭐 15살이든 25살이든 35살이든 같은 소리 하는구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보면서
뭔가 저희 엄마랑 다르게 엄청 긍정적이고 활발하신 분이지만 약간 이런 포인트에서는 또 비슷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인지 좀 잔소리 하시는 모습을 좀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잔소리 엄청 세요. 그러다 죽어! 골병나! 저는 사실 이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스크랩에도 글을 올린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랑 많이 활동을 하고 같이 계속 있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지?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겠지?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마치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 한 사람 복사가 된 듯이 그 사람을 이제 담게 되는데 그런 순간이지 않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런 게 책으로 나왔고 또 이 책을 출판해가지고 저희가 읽고 그런 거를 우리가 또 우리 머릿속에 기억한다는 게 어머니를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다. 이번 발제문의 취지가 약간 그런 거였고, 그리고 사담은 그 옆에 보면 이제 아버지한테 그 투정 부리시는 말 있잖아요. 싫어 안 먹어. 혹시 이거 낭송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아 지금요? 네. 아 제가 진짜 누가 그러더라고. 저 과장인데 과장님 이거 아빠 괜찮아요? 싫어 안 먹어. 엄마 생일 아빠 거 절대 안 먹어. 그만. 아 이거구나. 하여튼 이거를 보면서 되게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3번 페이지 채원 씨 발제문이죠. 채원 씨가 좀 읽고. 네. 4페이지 내 몸이 그렇듯 내 생각도 삶도 엄마의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저자는 책에서 필숙 씨로부터 훌륭한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동시에 아버지로부터는 섬세한 감수성이 유전되었다고도 하죠.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족의 영향을 받고 닮아가는 것 같아요. 부모님 혹은 가족의 영향을 받은 내 성격을 한번 이야기해 보아요. 뭐 성격뿐만 아니라 뭐 외모도 그렇고 아니면 뭐 약간 삶의 어떠한 포인트들이라던가 약간 그런 거 혹시 뭔가 있나? 그래서 저는 외모가 엄마를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엄마의 서른과 저 지금의 제 서른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심지어 머리 스타일도 그때 엄마 머리 스타일 이랬거든요. 심지어 오늘 입은 옷도 엄마가 그때 입던 옷이에요. 오. 네. 30년 전에. 딸들이 20살 넘어가면서 점점 엄마 닮아가고 그러더라고요. 분위기도 막 그렇고. 맞아요. 저도 엄마랑 옷을 쉐어한 게 많아가지고 교회에 엄마 옷을 입고 갈 때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여기 완전 너무 똑같다고. 저는 어릴 때는 진짜 어릴 때는 아빠 닮았다고 엄마가 너무 아빠를 닮아서 보기가 싫다고 막 그런 걸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딱 엄마가 품바게. 그렇군요. 저는 저 얘기하자면 저는 어렸을 때는 엄마를 좀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었어요. 좀 뭐라 그래야지 엄마의 감수성.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필숙 씨 같은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밝으시고 소녀 같으시고,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너무 이렇게 계산적이거나 이런 부분이 없으시고. 어렸을 때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감수성이 풍부하고 또 평화를 좋아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좀 크면서 점점 아빠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말이 많아지고 불같은 열정 같은. 화가 많으시죠? 네, 그렇죠. 제가 사계에 화가 3개거든요. 정화인가요? 네, 그래서 이게 점점 바뀌는구나. 또 그렇게 바뀌는 이유를 좀 생각해봤는데 아마 이제 고르게 닮았겠죠. 타고난 그런 유전자라든가 이런 건 고르게 받았겠지만 어떤 자라면서 사회가 주는 그런 정체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빠를 많이 닮도록 아빠의 유전자를 더 이제 발현시키도록 좀 요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리더스 어플에도 프로필에 써놨는데 그런 걸 다 생각해보고 난 다음에 드는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런 거 같아요. 굉장히 성숙하면서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천진난만한 면이 있는 그런 사람들. 네. 저희 아버지가 되게 성숙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성숙한 면을 닮으면서도 우리 어머니 같이 되게 천진한 그런 부분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 되면 좀 좋겠다.
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혜빈님을 보면은 약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가까운 그 부분에서 굉장히 동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깔끔한 마무리. 아유, 인터뷰 맛집이네. 네. 그러면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 성격적으로 되게 부모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 그 네. 옆방집 하셨듯이 그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그 자격증을 따신다고 이제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3년이 넘었는데 그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셨고 통이 뭐 소방설비인가? 네. 그거 2개 지금 땄거든요. 근데 그게 3년 걸렸어요. 그래서 맨날 저희가 맨날 장난식으로 고시하냐고 맨날 그런 식으로 맨날 비웃었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그 지금 경비를 하시는데 퇴근하시고 무조건 스터디 카페 가셔서 공부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결국 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 처음에는 되게 무시하고 이런 감정들에서 존경으로 바뀌잖아요. 아니 무시는 아닌데 맨날 떨어지고 맨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럴 거면 차라리 막 고시를 하시지 막 이러면서 이랬거든요. 근데 결국 그런 거를 따시는 모습을 보면서 배움, 성실 이거를 제가 가져야겠다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발제문 4번 갈게요. 발제문 4번은 지은 씨가 네. 읽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페이지 227페이지에 연명 치료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데 책을 읽으면서 내 가족이라면 아니면 내가 연명 치료를 받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 같나요? 그 연명 치료라는 게 어렴풋하게 들어보긴 했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일화를 통해서도 맞아요. 알게 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작은 아빠가 그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까지 자기는 죽기 싫다고 막 울부짖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나니까 또 당연히 연명치료 안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저는 사실 옛날부터 엄마랑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불치병에 걸리면 꼭 스위스에 가서 자살할 거야. 자살할 거니까 말리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책에 그렇게 막 아파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 전에 막 행복한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남은 가족들과 뭔가 지내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그런 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죽어버리면 엄마가 좀 힘들어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사람마다 가치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책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불치병에 걸리신 분들이 어떻게 삶을 계속 열심히 살아나가는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런 데서 오는 가치가 분명히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때 죽음이랑 굉장히 거리가 멀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근데 저는 연명치료를 하지 않을래요. 그 공포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요. 그 막 아픔을 막 내가 막 끝까지 막 버텨야 하고 그런 것도 싫고 엄마의 입장에서도 엄마가 그런 상황일 때 과연 엄마가 그거를 끝까지 막 버티고 싶어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부분 있으시죠? 저는 약간 남겨진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그래도 좀 젊은 나이에 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그게 자식으로서 이렇게 되든 부모로서 이렇게 되든 하는 게 그래도 나의 마지막 배려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고통스러우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의 연명 치료는 그래도 뭐 내 주관이니까 결정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 부모님의 연명 치료는 정말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못 정할 것 같아요. 저 그래서 은근슬쩍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요. 만약 그 의견을 제가 엄마의 의견을 들었더라도 그거를 만약 그 상황에서 그렇게 결정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맞아.
진짜 엄청난 결심이 필요한 것 같아.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처음 겪는 일이고 다른 가족 구성원은 다른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한 나의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죽음에 관련된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이틀 밤 동안. 거기에 이제 이런 말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지는 결정할 수 없지만 내가 죽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음악 같은 거, 내가 장례식 때 어떤 음악을 들었으면 좋겠고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으면 좋겠는지를 써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명치료도 그 연명치료에도 여러 가지 이제 단계가 있대요. 그래서 나는 뭐 CPR만 하겠다. 아니면은 뭐 모든 생명을 연장하는 모든 시술을 다 하겠다. 이것도 있고 뭐 여기 교통을 경감하는 것만 하겠다. 뭐 이런 단계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법적 효력이 있는 사람이랑 써서 이제 중요한 생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내 죽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뭐 가족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사촌이라든지 뭐 이렇게 알려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는 뭐 연명치료 관련한 뭐 공단 가서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게 사실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는 게 내 죽음으로 좀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좀 더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그걸 보고 곧 하려고요. 그거 진짜 좋은데요? 나의 죽음 프로토콜. 그래가지고 딱 버튼이 눌려지면은 진행되는 프로토콜 같이 내가 만약에 뭐 어떻게 죽더라면은 그걸 내 유지, 내 의지를 따라서 이렇게 해준다면은 남겨진 사람도 되게 든든하고 의미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좋은 것 같아요. 적어두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두고 알리는 거.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5번 영규님 질문이에요. 네, 말씀해 주시죠. 사람은 누구나 밝히기 꺼려하는 아픔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아픔들을 대중하게 공개하고 위로받기 원하시나요? 아니면 자기 혼자 극복하기 원하시나요? 대중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싶은지 아니면 나를 통해 대중 속에 다가가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타인한테 나의 아픔을 이제 뭐 말하면서 그런 것을 달랠 수 있나? 혹은 그거를 좋아하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떤가요? 저는 말을 웬만하면 안 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소한 고민이나 이런 거는 얘기해도 진짜 힘들 때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라 느꼈던 게 제가 지금 회사 말고 이전 직장이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막 그때 완전 사회생활 처음 할 때여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하고 멍청이 같고 근데 회사도 블랙 기업이어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뭐 부장님은 뭐 분노조절 장애가 있고 나는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멍청이 1이고 막 그래서 혼나고 근데 이 사람도 이상한데 나도 못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존감도 막 완전 떨어지고 제 인생에서 가장 자존감이 낮았던 1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힘들었는데 그때 막 이제 집에 갈 때 막 엄마랑 항상 통화를 하거든요. 통화를 하든가 아니면 친구들이랑 만나서 뭐 요즘 회사 어때? 막 그런 얘기 하면은 우리 회사 뭐 그지 같아. 약간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진짜로 막 나 진짜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막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는 엄마한테도 안 하고 아무한테도 안 했거든요. 약간 이걸 어차피 내가 얘기해봤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어차피 나뿐이고 이거를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도 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다른 사람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괜찮아져서 말을 하는 건데 진짜 힘들 때는 저는 좀 감정적 공감을 못 받는 게 무서워서 좀 회피하는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회피 겸 그리고 어차피 공감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서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공감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말의 기대는 있는데 굳이 그런 감정적 공감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가지고 타인은 어차피 나를 100%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약간 깔려 있어가지고 그냥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공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보기 전까지는 그걸 모르잖아요.
타인이 내 경험을 나한테 몸에 들어와가지고 그 경험을 해보기 전까지 내 기분이 어떤지, 내가 내 경험에 어떤 정당성을 느끼는지 절대 몰라요. 그래서 이해해줄 수가 없단 말이죠. 특히 민감하고 아프고 그런 것들은 더 그렇지. 그래서 타인이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정말 위안받고 이런 것에 대한 시니컬한 입장,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어차피 나도 타인을 이해 못해요. 아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이라서.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많이 닿을 수가 있어. 감정적으로 공감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와, 이런 사람들은 진짜 운명이라고, 그 운명이라는 단어 말고는 뭐 표현할 길이 없네. 그런 사람들이랑 더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5번 5-1로 갈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영준님 발제문 보고 추가로 생각한 건데, 책의 핵심 주제는 상실과 성장 그리고 위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의 내용은 저자가 상실의 아픔을 딛고 성장하며 스스로 위로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자가 자신의 성장과 위로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 이야기해보아요. 그리고 혹시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또 얘기해보아요. 저는 제가 뭐 상실을 정말 막 친한 사람 막을 한 건 없거든요. 뭐 작은 아빠도 이렇게 막 친한 대면한 사이였고, 그리고 할아버지도 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만 조금 슬펐지 그 후에는 뭐 그냥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가지고 이제 별 되게 안 좋아하는 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릴 때 키우던 햄스터가 있는데 그 햄스터가 죽은 게 계속 가끔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할아버지 햄스터 드셨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애정의 맞아요. 주관적인 거니까. 그거를 이렇게 두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가끔씩 떠올리면서 막 그때 참 귀여웠지. 저는 좀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나요? 햄스터보다는 네, 햄스터랑 비슷하게 성공했네 나. 그냥 이렇게 가끔씩 떠올리는 걸로 상실의 아픔을 극복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제가 쓴 자기소개서도 다시 못 읽을 정도로 제가 쓴 글을 다시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쓰면 그냥 끝인 거예요. 다시 돌아보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자기가 그동안 5년간 썼던 글을 읽으면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그러면서 과거에 나를 위로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해주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렇게 자신을 또 한 번 더 위로해주고 또 성장했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좀 글 쓰는 거를 나도 좀 해볼까? 다시?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글 같은 거를 쓰면은 기억 많이 해서. 행복할 때는 안 써지고 뭔가 우울하고 화나고 이럴 때만 써. 맞아요. 저도 그래요. 다 그런 거예요.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 글 보면은 다 화나 있어요. 아니 사람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이렇게. 화가 나 그 있어. 블로그에 이렇게 글을 한창 썼던 게 있는데 그래서 닫아버렸어요. 너무 못 읽겠어. 그렇죠.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쓴 글을 읽는지, 그게 처음부터 쉬웠나요? 자기가 쓴 글을 읽는 게? 그냥 저는 이제 뭐 노트도 그렇고 뭐 싸이월드, 블로그. 근데 저는 아무데나 막 다 써요. 그 뭐 에버노트, 지금은 노션, 브런치. 그냥 쓸 수 있는 모든 것에 조금씩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막 몇 년 전 오늘의 쓴 글 이런 게 툭툭 튀어올라요. 이런 걸 보는 게 좋아요. 사람이 변하고 되게 작은 일이 되어버린 거. 글도 되게 지금도 막 2000년대 초반에 쓴 글들이 조금씩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막 왜 이렇게 썼지? 싶은데 또 그거 나름대로 되게 너무 솔직하고 자기애가 좀 있어가지고 저한테 취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남겨놓은 내 자신이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무조건 남겨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못 보더라도 그때 지금 느끼는 이 감정 같은 게 정말 우주로 날아가서 없어지잖아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게 글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글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다시 볼 수 있는 거는 글밖에 없으니까 글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영상이나 녹음도 부족해요. 내 외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글은 이제 딱 각 잡고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냥 그 생각이 막 떠오를 때가 있어. 이거를 기록하지 않으면 정말 방금 막 바로 까무러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 그래서 탁 쓰고 수정 조금 하고 남겨두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면은 각 잡고는 고통스럽지. 저는 좀 글 쓰는 거 가관이에요. 막 거의 그냥 이거는 정제가 돼 있는 거지 뭐. 다 짜증나 똥 먹어라 막 이렇게 써요 진짜. 그거 좀 약간 맛보기로 보고 싶으시면은 리더스의 담쟁이를 찾으시면 리더 서블은 되게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근데 가끔씩 그 분노에 찬 그 포인트들이 막 엑스표에서 뭐 이딴 생각하고 있어